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이 생겼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예. 당연히 되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경찰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 경찰 조사 많이 가시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경찰 조사를 이제 입회를 많이 가죠.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 없고, 이제 경찰 조사 입회를 많이 가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 갈 때 준비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관계된 진술서를 써가셔도 돼요. 네. 누구한테 조사받는 건가요? 경찰관한테 조사받는 거죠. 수사관, 사법경찰관리에게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경찰 조사는 언제 받나요?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을 때가 있고 참고인 신분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피의자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받는 사람, 즉 누가 나를 고소했다라든가 고발을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참고인은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조사 받으실 때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거겠죠. 네. 물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 시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0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그 다음번에 또 2차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수사관의 수사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조사 시간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와요. 만약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면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율하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대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사관들께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네.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받고 나서 선임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조사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받는 거를 이제 문답식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변호사 상의한 다음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받을 때 무엇을 물어보나요? 그 사람이 맞는지 인정신문을 먼저 하죠. 수사관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나이, 심지어 종교, 재산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그것들을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수사관의 어떤 수사 스타일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하기 싫은 인적사항, 세부사항 같은 것도 다 말해야 하는 건가요? 진술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초지종도 다 당사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초지종, 그러니까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안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이 급해서 수사관님 하면서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 받는 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사관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초지종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네.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 말도 대신 답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조사의 객체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옆에서 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유도신문이 있으면 그거를 막는다라든가 그런 쪽에 조력을 해주는 거지 대신 답변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전략을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어떤 그 포지션은 옆에서 조력해주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받을 때 쉬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조사받을 때 쉬는 시간은 따로는 없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조사받고 뭐 화장실을 간다라든가 물을 마시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쉬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10분 정도. 네. 그러면 조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차회 뭐 2번, 뭐 3번 조사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의 조사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받을 때 거짓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거짓말, 자기부재 거부특권이라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혐의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즉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길 수도 있겠죠. 양형상, 즉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할 수는 있다라는 점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어떤 뭐 죄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받지 않는다. 뭐 출석 불응이나 출석을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체포 사유가 돼서 체포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피해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어도 조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인 신분이어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어찌됐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 그런다 그러면 나가서 그런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겠죠. 네. 조사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피신 조서든 참고인 진술 조서든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서류는 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기록은 어떤 전과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받는 처분에 따라서 수사 경력 수사 자료표에 일단 남고 수사 자료표에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수사 경력 자료를 했을 때 나오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촬영해 놓은 전과에 관계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의문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 조사를 다 받은 후에 결과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사건이 입건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 일정한 처분이 나올 거예요. 공소를 제기하든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고지를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로 넘어가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그것도 말 그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당 경찰서의 업무 양에 따라서 해당 수사관의 업무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민사보다 형사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보통 검찰에 송치가 돼서 사건에 대해서 뭐 재판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불기소 처분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것 또 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네. 고소권자 입장에서 묻고 싶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고소장은 아무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내도 되나요? 예, 경찰서 어디든 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관할 경찰서는 그 해당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되어 있어요. 결국 그쪽에 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게 훨씬 더 시일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때 고소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결국에 수사라는 것은 인적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든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특정을 수사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고소장을 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고소장을 내고 얼마 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가요? 그것도 말 그대로 그 해당 경찰서의 업무 양이라든가 수사관의 업무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사보다는 빨리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해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나를 고소한 사람을 알 수 있나요? 고소장을 열람 등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고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뭐 수사관이 공개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렵습니다. 수사받기 전에 고소한 사람과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언제 하셔도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겠다고 무리하게 접촉을 하다가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시면 좋아요. 조사받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고소를 취소하면 조사도 취소되는 건가요? 친고죄라고 고소가 소송 요건인 범죄 있어가지고는 그런데 일단은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면은 경찰 쪽에서는 조사를 하고 검찰에 혐의가 있다면 송치를 해야 되고 뭐 혐의가 없다 그러면 끝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조사는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도움이 됐길 바라고 언제든지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